네, 안녕하세요. EPS 코리아 정성기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가는 거죠. 원래 이제 그 순서상 기본서 학습을 마친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이렇게 넘어와야 이제 효과가 높은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본서 공부 이제 부족하신 분들도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하니까, 이 문제풀이, 이 과정만 잘 이제 자기 걸로 만들어도 이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왜냐하면요, 이게 문제풀이지만 이제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핵심적인 이제 개념부터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이 한 권으로 이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일 첫 번째 1과목의 그 선물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그 문제집 갖고 계시죠? 자, 그 20페이지 그 앞에 잠깐 보겠습니다. 그 이제 선물 학습 포인트 나오죠? 1과목이 이제 장래 파생상품 그래서 선물하고 이제 옵션 다루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밑에 그 이제 표 내용이 있죠, 여러분. 열쇠 문제 출제되는데, 그 이제 선물 개요가 있고, 그 2장부터 이제 5장까지가 기초자산에 따라서 이제 선물 구분하는 거죠. 주식 관련 선물, 금리 선물, 통화 선물, 상품 선물. 이 순서대로 이제 그 교재에 보시면 이제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개념들을 먼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볼게요. 그 밑에 그 핵심 탐구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장래 파생 상품 이렇게 나와 있죠. 그 가로 1번은 이제 읽어보시고요. 이제 한 번은 이제 스스로 복습하셔야 되니까. 그 2번에 보시면 파생 상품의 이제 유형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거래 기법에 따라서 크게 이제 4가지 알고 계시죠. 선도, 선물, 옵션, 수화. 그 중에 그 동그라미 2번에 그 어디서 거래되냐, 그 장소는 알고 계셔야 되죠. 그 장래에서 거래되는 게 이제 선물이고요. 장외에서 거래되는 게 선도하고 이제 수압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옵션은 양쪽에 다 있죠.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선물은 무조건 이제 장래 파생인데, 그 3번에 이제 장래 파생 상품의 경제적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선물의 경제적 기능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됩니다. 거기 4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그 1번 문제가 이거와 관련된 거죠. 자, 원래 파생 상품은 1번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리스크 관리하려고 나온 건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그 전가입니다. 리스크는 항상 시장에 존재하는 거고요. 나의 이제 리스크를 다른 사람한테 이제 떠넘기는 이제 선물을 통해서 그런 이제 전가 기능을 하는 거지, 이제 소멸되는 건 아니다. 그 용어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 4번은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조금 이제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 밑에 이제 장래 파생 상품의 이제 특징 나오죠? 장래는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매매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표준화 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이 중요한데, 청산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래소 산하에 있는데요. 이 청산기관이 매수 매도자의 이제 상대방이 돼주는 거죠. 그래서 결제 이행의 책임을 누가 부담한다? 투자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쌍방간에 이렇게 결제 이행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거래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청산기관이 책임을 이제 준다. 책임을 진다. 그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거래소, 청산기관이 결제 이행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 3번 결제 안정화 제도라는 걸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결제 불이행 혐의 생길 거 아닙니까? 이것을 이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3가지 제도,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반대매매, 일일정산, 증거금 제도, 요 3가지가 결제 안정화 제도. 이제 외우셔야 돼요. 자, 문제는 조금 이따가 풀고요. 자, 이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선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선물의 개요. 그 개념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가로 2번에 보면 이제 선물과 선도 이렇게 이제 이 2개는 이제 손익구조는 같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이제 장소가 다릅니다. 1번에 보는 것처럼 선물하고 선도는 장래 파생, 장외 파생 이런 차이점이 있다. 당연히 선물, 퓨처스가 장래에서 거래되는 거고 선도, 포워드 거래죠. 이것은 이제 장외 거래고 거기 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개념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만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버리면 안 됩니다.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선물하고 선도 이렇게 비교를 해놨잖아요. 장소가 다르고 거래 단위도 다르고 가격 형성 등등
이것도 예, 각자 읽어보시고요. 이거는 뭐 보충 설명이 필요 없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 통해서 선물 가격 결정 원리,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뭐 다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선물 가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거 여러분. 현물 가격하고 선물 가격은 다를 거 아닙니까? 그 보유 비용 모형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거기 위에 보면 그 용어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봅니다. 그 보유 비용 모형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현물을 거래할 때하고 선물을 거래할 때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현물을 매수한다. 예를 들어 이제 주식을 매수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현물을 매수할 때는 예, 자본 조달 비용, 이게 이제 이자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관 비용, 뭐 현금 수입, 편의 수입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물 거래할 때는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물 거래할 때는 이게 발생한다 안 한다? 예,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물은 예약 거래잖아요. 지금 물건 주고받고 돈 주고받는 게 아니고 예약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차이를 고려해서 선물 가격이 이제 결정되는 거다. 이것을 간단하게 이제 보유 비용 모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밑에 가서 거기 이제 네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씩 볼게요. 그래서 이제 선물 가격은 미래 가격 아닙니까? 예,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에다가 순 보유 비용을 이제 합산하는 건데 그러면 순 보유 비용은 어떤 걸 고려하는 거냐? 그 2번에 이제 네 가지가 있죠. 비용이 2개, 수익 개념이 2개가 있습니다. 이자 비용, 보관 비용, 이것은 순 보유 비용 계산할 때 합산되는 거고요. 현금 수입하고 편의 수익은 빼는 거다. 이걸 더해서 계산하냐, 빼서 계산하냐,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각각 그 네 가지가 이제 뭘 의미하냐, 그 밑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건 보시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 역시 이제 3번에 가면, 그럼 이 순 보유 비용이 이게 네 가지를 지금 고려하는 건데, 그럼 모든 선물에 이게 다 발생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억 내용 보면, 기초 자산이 이제 금융 자산일 때, 이제 금융 선물, 그리고 이제 상품 선물, 얘네들이 다릅니다. 금융 선물은 순 보유 비용이 2가지만 있다는 겁니다. 이자 비용하고 현금 수입. 현금 수입이라는 게 뭐냐면 현물을 갖고 있을 때 저절로 들어오는 걸 말해요. 주식은 배당, 채권은 이자, 그 다음에 이제 외환은 예금하면 이자가 들어오겠죠. 그렇게 기초자산을 갖고 있을 때 저절로 발생하는 수입, 그것을 이제 현금 수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요 2가지를 고려해서 계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화살표에 보는 것처럼 보관 비용하고 실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보관 비용은 없겠죠. 예, 편의 수익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상품 선물은 3가지를 고려해서 순보유 비용을 따진다는 겁니다. 이자 비용, 실물이 존재하니까 이제 보관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관 비용,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의상의 수익, 이 개념을 이제 사용한다. 예, 그래서 현금 수입은 고려 대상이 아니고 대신 편의 수익을 고려해서 순보유 비용을 이제 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4번에 이 순 보유 비용은 무조건 플러스 값이냐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고려를 하다 보면 그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순 보유 비용이 양의 값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순 보유 비용이 선물 가격 계산할 때 합산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이 현물보다 이제 비싸게 나온다는 겁니다. 예, 거기에 해당하는 게 기초자산 주식 관련, 그리고 상품 선물. 요 2가지가 양의 보유 비용 선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즉, 선물이 현물보다 비싸야 정상이다. 반면에, 음의 보유 비용 값을 갖는 선물이 있다. 이것은 이제 비용의 크기보다 이제 수익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낮아질 거예요. 차감이 되니까.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선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금리 선물 또는 채권 선물. 이 같은 말이죠, 여러분. 금리하고 채권이 이제 같은 뜻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이제 조금 주의하실 것은,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통화 선물은 빠져 있잖아요. 근데 통화 선물은 양의 보유 비용을 갖냐, 음의 보유 비용을 갖냐, 정답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 통화 선물은 우리 이제 뒤에 가서 정리하겠지만, 두 통화 금리 차가 선물 가격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1 선물 가격이다 그러면
달러 선물 가격 만들 때는 원화 금리하고 달러 금리를 비교해서 선물 가격을 계산하는데 그럼 두 통화 금리 중에서 어떤 게 높아야 정상이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금리라는 건 이제 그 나라 국가 정책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양의 보유 비용이다, 음의 보유 비용이 정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논외로 보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꼼꼼히 봤죠, 여러분. 잘 챙겨 놓으시고요. 아주 출제 빈도가 높아요. 자, 4번 갈게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주식 관련 선물, 좀 핵심 내용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주식 관련이란 말을 썼어요? 기초자산이 주가 지수도 있고 개별 주식도 있기 때문에 주식 관련. 그 중에서 거기 타이틀을 보면 주가 지수 선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코스피 200 선물입니다. 자, 주가 지수 선물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에 체계적 리스크에다 동그라미 있어요, 여러분. 비체계적 위험이 아니고 시장 전체 위험이 체계적 리스크죠. 이것을 관리할 때 최적이다. 왜냐하면 기초자산이 지수니까 시장을 사고 파는 선물이기 때문에 시장 위험 관리할 때 최적이다. 그런 뜻이고 2번에 자, 주가지수는 실체가 없다. 그래서 실물 인수도 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 머니게 현금 결제한다. 자, 지수가 기초자산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나라마다 주가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가로 2번에 주가지수의 종류 두 가지가 있죠. 시가총액 지수라는 게 있고 가격가중 지수가 있다. 요 차이점을 또 알아야 된다. 자,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지수를 사용하죠, 여러분. 시가총액이라는 건 두 개를 곱하는 거잖아요. 현재 주식에다가 즉 주가죠. 주가에다가 주식 수 이렇게 이제 곱한 게 시총이죠. 그런데 거기 두 번째 산출 방법 두 번째 점에 보면 총 주식수가 아니고 지금 이제 시총을 산출할 때 유동 주식수만 이제 고려해서 산출하고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릴게요. 유동 주식수만 고려한다. 그 말도 중요하고요. 자, 우리나라 여러분 주가지수는 다 시총 방식이잖아요. 그 특징에 보면 기업 가치 변동을 잘 나타낸다. 우리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나눌 때 시총으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의 규모, 그게 시총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 변동을 잘 나타내는 지수, 그러면 이제 시총 지수라고 보시고요. 자, 가격 가중 지수가 있습니다. 가격 가중 지수는 주식수는 고려하지 않는 거죠. 지수를 산출할 때 주가만 고려해서 그러면 얘는 이제 10만 원짜리 주식이 만 원짜리 주식에 비해서 10배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가중치가 10배 들어가는 겁니다. 다우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우지수가 이 방식을 처음 사용했기 때문에 다우식이라고 얘기하고 거기 대표지수 두 개 있죠, 여러분. 다우존스 지수하고 니케이 225 요거 외우세요, 여러분. 요 두 개가 유일한 가격가중 지수고 요걸 뺀 나머지들은 다 시가총액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가격만 가지고 지수를 산출하니까 가격이 높을수록 지수 영향력이 이제 커지겠다. 요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우리나라 여러분 주가지수 선물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주가지수 선물이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선물 중에서 제일 많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거 코스피 200 선물하고 코스닥 150 선물이 있죠. 얘네들은 이제 그 상품 명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표준화해 놨으니까. 거기 이제 몇 가지만 이렇게 살펴볼게요, 여러분. 코스피 200 선물은 기초자산이 지수기 때문에 돈으로 이제 환산할 때 얼마를 곱해요? 25만 원 곱하죠. 우리가 그것을 이제 곱하는 값이다. 그래서 이제 승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25만 원. 코스닥 150 선물은 만 원이에요. 돈으로 환산할 때. 그리고 이제 호가 단위도 표준화했는데 코스피 100 선물은 소점 둘째짜리 절반씩 왔다 갔다 한다. 0.05포인트. 코스닥 150은 소점 첫째짜리 한 단위씩 변한다. 0.1포인트. 그러면 항상 이 호가가 그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 그게 최소 가격 변동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그 호가 단위에다가 승수, 이걸 곱해버리면 그게 틱밸류가 되는 거잖아요. 12,500원, 1,000원, 이런 식의 한 호가가 돈으로 환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다. 이제 당연히 얘네들은 현금 결제할 거고요. 자, 주가지수 선물,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주가지수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 그거 구분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5번을 통해서 주식 선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기초자산이 특정 주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삼성전자 선물 또는 SK 하이닉스 선물, 뭐 NG 엔솔 선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죠. 자, 주식 선물의 특징부터 볼까요? 얘는 기초자산이 특정 주식이다. 삼성전자다. 하나의 주식. 그러다 보니까 거시변수 아니면 미시변수? 미시변수죠. 미시변수에 큰 영향을 받는다. 동그라미 2번. 이게 주식 선물이 갖는 아주 중요한 장점이에요, 여러분. 주식 선물을 매도 포지션 취하면 선물을 매도하게 되면 하락장의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쉬운 공매 효과를 낼 수 있다. 우리가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 공매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주식을 빌려가지고 미리 팔아가지고 떨어질 때 이익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공매인데 주식을 공매할 때, 즉 빌려야 되는데 쉽게 빌리기가 어렵죠? 잘 안 빌려줘요, 개인들은. 못 빌려요. 그런데 선물은 그냥 매도 포지션으로 거래를 하면 돼요. 그냥 매도 포지션. 그래서 손쉬운 공매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게 주식 선물이 갖는 대표적인 장점이고, 그걸로 부족해서 이번에 주식과 주식 선물의 이제 차이점 3가지가 있죠. 자, 주식 선물은 주식과 달리 여러분 주식은 주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의결권이나 배당 청구권이 있지만 선물은 없습니다. 그런 게 없고요. 이건 옵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식은 만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선물은 만기가 다 있죠, 여러분. 3, 6, 9, 12월 이런 식으로 만기가 있다. 세 번째, 레버리지가 크다. 주식보다 선물이 레버리지가 크죠. 선물은 증거금만 내면은 거래가 되기 때문에 작은 돈으로 큰 거래가 되니까 증폭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다. 자, 우리나라 그러면 주식 선물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식들에 따라서 이거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이 이제 특정 종목 거래소가 그때그때 만드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한 계약의 금액, 그 이제 선물 가격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 선물 가격이 만약에 지금 뭐 10,000원이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묶음이 돼 있어요. 그 뒤에 이제 승수가 10입니다. 그러니까 선물 가격은 한 계약의 이제 가격인데 그러니까 한 주의 시세란 말이에요. 한 주. 그런데 실제 선물 계약은 10주를 묶음으로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10을 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승수다. 그래서 거기 이해가 있죠? 어떤 주식 선물 가격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이 선물 한 계약의 실제 가치는 얼마냐? 그러면 10만 원이 아니고 거기에 10배를 곱해야 된다는 겁니다. 10주를 묶음으로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을 사고 파는 거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얘도 당연히 현금 결제예요. 주식 관련 선물은 다 현금 결제하죠. 자, 이제 6번 정리를 해볼게요. 주식 관련 선물의 가격 결정. 앞서 여러분 선물 가격 결정 원리는 보유 비용 모형으로 접근한다 했습니다. 그게 뭐다? 선물 가격에다가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에다가 순 보유 비용을 합산하는 건데. 근데 이제 기억나시죠? 주식 관련 선물은 금융 선물이잖아요. 그럼 금융 선물의 순 보유 비용은 2가지를 고려한다 했습니다. 비용은 이자 비용, 그리고 수익은 현금 수익. 근데 주식에서 현금 수입이라는 것은 배당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 비용하고 배당, 그 크기의 차이가 순 보유 비용이 되고, 그걸 고려해서 선물 가격을 이제 만드는데, 거기에 여러분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필수 공식이니까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 가격 F는 현물 S, 더하기 S, 가로 R-T, 가로 닫고 365분의 T. 그러니까 이렇게 4개, S, R, D, T. 이 4개를 가지고 선물 가격을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S가 이제 기초자산 가격이죠. R이 이제 이자율, D가 배당 수익률이에요. 주식 관련 선물에서. 이거 다 퍼센트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단기 이자율이 몇 %냐. 요거 이제 단기 금리를 쓰거든요. 정확히 우리는 이제 CD 금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코스피백 선물이다 그러면 200 종목에 이제 배당을 고려를 해갖고 이거 이제 산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율인데 이 선물이 만기가 있으니까 이제 365분의 T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여기다 이제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거는 위에 문제를 바로 봐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어떻게 대입하는 거냐. 그 수치를 다 알고 계실 텐데 그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A기업의 주가가 10만 원, 이자율이 5%, 배당 수익률 3%. 항상 금리 이렇게 퍼센트는 무조건 연율입니다. 그렇죠? 연개념.
자, 만기가 3개월 남았대요. 요거 중요하죠? A 주식 선물의 이론 가격은 얼마가 되냐. 이것은 이제 그 개별 주식 선물 가격 구하는 건데, 여기다 대입해야죠. 거기 다 줬잖아요. 거기 현재 주가가 10만 원이다. 그게 S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 10만 원, 여기 10만 원, 가로, 이자율부터. 이자율 5%니까 0.05 마이너스 3% 0.03 가로 닫고 여기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3개월 남았다 그랬으니까 그냥 퉁쳐서 4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에 90일 남았다 그러면 365분의 90 뭐 이렇게 이제 계산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근사치를 이제 계산해도 되기 때문에 그냥 4분의 1 그러면은 지금 요 R이 D보다 크지 않습니까? R이 D보다 커서 요 S보다 F가 크게 계산될 거예요. 그건 이제 3번이라고 돼 있죠. 현물은 10만 원인데 500원 정도 비싸게 선물 가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10만 500원이 이론적인 선물 가격이 되는 거다. 자, 밑에 가서 베이시스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베이시스. 이 베이시스도, 그러니까 이 베이시스는 얘와 얘의 차를 말합니다. 주식 관련 선물에서 베이시스 그러면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차를 말해요. 그럼 이걸 식으로 쓰면은 요 부분이 되잖아요, 여러분. 요 부분. S, R-D 곱하기 365분의 T. 그래서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차를 우리가 이제 베이시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따로따로 얘네들을 볼 수 있어요. 얘네들의 가격 변화를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관찰할 수는 있는데, 이거 이제 한 번에 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베이시스. 예를 들어서 베이시스가 커지잖아요? 그럼 이 갭이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베이시스가 커진다는 것은 선물이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베이시스가 커지고 있다. 선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베이시스가 축소되고 있다. 이제 확대, 축소 이런 표현 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선물이 많이 하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싼 게 많이 떨어지니까 갭이 작아지겠죠. 비싼 게 많이 올라가면 갭이 커질 거고.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요게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보유 비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식을 만든 게 현물에다가 순 보유 비용을 합산하는 건데 이게 순 보유 비용이니까. 그래서 베이시스는 보유 비용이라는 말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보유 비용. 예, 지금 이제 1번 말씀드렸고 2번 예,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보유 비용은 감소하겠죠. 그러면 베이시스는 0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베이시스는 만기가 되면 얘네들이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0이 돼요. 0. 그러니까 만기가 될수록 베이시스를 0으로 수렴한다. 그러니까 보유 비용이 0이 된다 이런 뜻이죠. 이제 보유할 기간이 없어지는 거니까. 자, 3번에 베이시스 용어가 두 개 있죠. 시장 베이시스와 이론 베이시스. 이건 되게 쉬운 거예요. 여기 가만히 보시면 요 현물 가격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선물 가격은 시장 가격이 있을 거고 이론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공식으로 계산하는 게 이론 선물 가격이고 시장에서 실제로 형성된 가격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베이시스도 시장 선물과 현물의 차를 시장 베이시스, 이론 선물 가격과 현물의 차를 이론 베이시스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표현하는 거고 그러면 시장 베이시스하고 이론 베이시스가 같다는 것은 그러면 선물 가격이 균형 상태라는 거예요. 시장 가격이 이론 가격 같으니까. 그렇게 이제 구분하는 거고, 여기 순 보유 비용은 여기서 계산한 거니까 이건 이제 이론 베이시스가 되겠죠? 이론 베이시스가 순 보유 비용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 잘 알고 계시는 콘탱고 백워데이션. 콘탱고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정상이라는 뜻이고, 백워데이션은 이제 역조, 뒤집어져 있다. 비정상이라는 건데, 자, 어떨 때를 콘탱고라고 합니까? 베이시스가 양수일 때. 이게 이제 베이시스가 양의 값을 가지면 주식 관련 선물에서 그럼 이제 콘탱고라고 얘기하죠. 즉 선물이 현물보다 비싼 걸 말합니다.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콘탱고. 반대로 선물이 싸게 거래되고 있다. 백워데이션. 네, 여기서 여러분 콘탱고 백워데이션 말할 때 이 선물 가격은요, 이제 시장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론 가격이 아니고 이론 가격은 현물보다 당연히 커야 되겠죠. 그럼 항상 콘탱고란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시장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수급에 따라 이제 비쌀 수도 있고 낮게 거래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콘탱고 백워데이션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 거다. 네, 이제 7번 정리합니다.
자, 선물 이제 거래, 네 가지 거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차익 거래, 그 다음에 해지 거래, 투기 거래, 스프레드 거래가 있는데, 자, 차익 거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영어로 이제 아비트리지. 차익 거래는 시장 균형이 깨졌을 때 하는 거죠. 균형이 깨졌을 때. 그러면 균형이 깨졌다는 걸 뭘로 알아요? 좀 전에 그 이론 가격 있잖아요, 여러분. 이론 가격과 시장 가격이 다르면, 그러면 불균형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개념에 보시면, 시장 선물 가격하고 이론 선물 가격의 차이, 즉, 괴리가 발생했다. 이게 똑같지 않다. 그러면 이제 불균형이 생긴 거. 그러면 한쪽은 고평가, 한쪽은 저평가 될 거 아닙니까? 그 차익 거래는 역투자 개념이기 때문에 고평가된 거 매도 비싸니까, 저평가된 거 매수 싸니까. 이렇게 매수 매도 반대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무위험 수익을 내겠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위험 없이 수익을 실현하는 게 차익 거래 원리. 그럼 그 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균형이 깨졌는데 그럼 부등식이 두 개 나올 거 아닙니까? 시장 선물 가격이 이론 선물 가격보다 지금 크다. 그럼 이게 뭐다? 시장 가격이 비싸니까 선물이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선물이 고평가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차익 거래해야 돼요? 고평가되어 있는 선물은 팔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현물은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 매도, 현물 매수. 이것을 한마디로 무슨 차익 거래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현물 포지션으로 매수 차익 거래, 매도 차익 거래, 차익 거래 이제 이름을 이제 붙이죠. 그래서 현물을 매수했다. 그래서 매수 차익 거래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이제 현물 보유 전략. 그럼 반대로 우측에 여러분, 이론 가격보다 선물 가격이 낮으면은 반대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자, 이것도 써가면서 외우는 게 아니고 원리를 이해하시면 되죠. 당연히 선물이 고평가됐다? 그러면 그거 팔아야 되고 현물을 사야 되니까 이거 매수 차익 거래 아니냐. 자, 이번에 차익 거래 불가 영역을 보겠습니다. 자, 차익 거래는 이론 가격과 시장 가격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제 차익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거래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여러분. 1번에 거래 비용, 수수료도, 세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있어가지고 차익 거래 이제 할 때 오히려 손해를 보는 영역이 존재한다. 이걸 이제 불가 영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론하고 실제 가격이 깨지더라도 비용을 뽑지 못하면 차익 거래 할 수가 없다. 그것을 이제 불가 영역. 그러면 왜 이런 불가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거래 비용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 거래 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 있다. 명시적이라는 건 뭐예요? 클리어하다. 누구한테든 다 적용이 되는 거다. 피해갈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외우세요. 딱 두 개 있죠? 수수료와 세금. 수수료, 세금은 차익 거래할 때 피해갈 수 없는 거다. 그럼 암묵적은 뭐예요? 두루 뭉술한 거죠. 시장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수수료, 세금 외에 나머지를 예를 들면 호가 스프레드, 그러니까 호가창, 시장 충격 비용, 뭐 제도적 요인,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암묵적 비용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익 거래를 할 때 불가 영역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3번에 보는 것처럼 이제 그걸 계산합니다. 불가 영역을. 그럼 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냐면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론 가격, 이론 선물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요걸 기준으로 하한선, 이제 상한선을 이제 계산한다. 여기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제 거래 비용을 고려해서 거래 비용을 빼준 게 하한선이 되고 더해준 게 이제 상한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벗어나는 이쪽에, 그러니까 실제 선물 가격이 요 사이에 있으면 차익 거래하면 안 되고 이걸 벗어날 때 차익 거래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상한선 이쪽에 선물 가격이 위치하면 뭐예요, 여러분? 그럼 선물이 고평가된 거잖아요. 그러면 선물 팔고 현물 사야 되니까 매수 차익 거래. 하한선 미만의 선물 가격이 이쪽에 있을 때는 매도 차익 거래 이제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자, 요거는 불가 영역이 되는 거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범위를 계산해 놓고 이제 시장 선물 가격이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에 따라서 이제 차익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 범위 안에 시장 가격이 존재할 때는 차익 거래하면 안 된다. 비용 못 뽑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있을 때는 원리상 선물이 지금 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물 사고 현물 파는 매도 차익 거래를 이제 하는 구간이고, 요거는 매수 차익 거래를 이제 실시하는 구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기억리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한선 여기잖아요, 여러분. 하한선은 어떻게 계산한다? 선물 이론 가격입니다. 거래 비용을 이제 빼준 점이다.
근데 그 하한선이 의미하는 게 뭐다? 매도 차익 거래가 가능한 가격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이해되죠? 여기가 매도 차익 거래가 가능한 구간인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이 상한선 초과하는 여기에는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매수 차익 거래가 가능한 범위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 그게 상한선의 의미가 되겠죠? 자, 8번. 예. 특히 여러분, 주가지수 차익 거래할 때는, 이제 주가지수, 그러니까 코스피 200 선물을 이용한 이제 차익 거래를 많이 하는데, 이제 개인들이 아니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자, 얘는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가지수 차익 거래는 현물이 주가지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요를 보시면, 자, 주가지수는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수를 복제해가지고 인덱스 펀드를 만들어서 차익 거래를 해야 돼요. 현물 바스켓, 다른 말로 인덱스 펀드.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선물을 이용한 차익 거래를 하겠다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라는 인덱스 펀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현물이니까. 그래서 복잡합니다. 예, 주가지수 선물은 특정 주식 선물보다 차익 거래 과정이 단순하겠어요? 복잡하겠어요? 복잡할 거란 말이에요. 먼저 예, 현물 바스켓 인덱스 펀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코스피 200 지수를 복제하는 예, 그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복제 방법이 예, 완전 복제 이제 부분 복제가 있는데 완전 복제는 뭐예요, 여러분? 모든 종목으로 지수를 복제하는 거죠. 지수를 구성하는 모든 종목으로 이제 인덱스 펀드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이론적으로 완벽한 겁니다. 추적 오차가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완벽한데 현실적으로 못하죠. 거래 비용이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분 복제를 많이 하는데 부분 복제 그 이름들을 알아야 되겠죠. 층화 추출법은 뭐고 최적화법은 뭐냐. 층화 추출 우리말로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하면 그냥 샘플입니다. 샘플을 뽑아서 지수 복제하는 거예요. 대표 종목, 업종별 대표 종목을 가지고 지수 복제하겠다. 그걸 갖다가 층화 추출. 최적화법이라는 건 뭐냐면 예, 그 특성치 기준 그게 키워드예요, 여러분. 업종이나 종목별 특성치 기준, 어떤 기준을 만족하는 종목을 뽑아서 지수 복제하는 겁니다. 대표 종목하고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부분 복제인데 이것도 어떤 게 좋다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섞어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복합법입니다. 또는 층화 최적화법. 예, 완전 복제, 부분 복제, 그 이름들 기억해야 되고 3번에 주가지수 차익 거래할 때 리스크. 여러분 차익 거래는 이론적으로 무위험 거래란 말이에요. 위험 없이 수익을 내는 거래인데 실제 시장에서는 이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특히 주가지수 차익 거래할 때는 이 세 가지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 추적 오차죠. 우리 여러분 항상 인덱스 펀드 지수 복제할 때는 추적 오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뜻이고 유동성 리스크. 그러니까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을 필요할 때 사야 되고 팔아야 되는데 그 쉽게 사고 팔 수 있냐. 그게 유동성 위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장 충격 비용. 시장 충격은 뭐예요? 내가 여러분 차익 거래할 때는 이제 그 지수를 구성하는 이 인덱스 펀드를 대량으로 매수 매도해야 되는데 내가 대량 매수를 하다 보면 내 스스로 가격을 올린단 말이에요. 시장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내가 대량으로 팔다 보면 시장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가격에 영향을 준다 이거죠. 충격을 준다. 그러면 원하는 가격에 전부 체결이 안 될 수 있다. 그게 시장 충격 비용. 요 세 가지가 지수 차익 거래할 때 위험 요소다. 자, 이제 9번을 통해서 해지 거래 보겠습니다. 원래 파생상품, 선물은 위험에 피하려고 나온 거잖아요. 그 해지라는 게 이제 위험에 피한다는 뜻이죠. 해지의 개념 정리라면 제일 중요한 말이 뭐 여러분, 선물 시장에서 현물 포지션과 반대 포지션을 취해야 해지가 돼요. 반대. 그 같은 방향으로 포지션 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물 가격의 변동임을 제거하는 거래. 이게 이제 해지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해지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현물을 갖고 있어요. 현물을 샀다. 그러면 여러분 현물 가격 올라가면 이익 나고 떨어지면 손해 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이제 손실에 대비해 가지고 얘를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고 반대 포지션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게 선물이다. 그럼 이제 선물을 매도해 가지고 선물도 이제 선형 구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매수를 해놨을 때 선물을 매도해서 얘는 떨어질 때 이익 올라갈 때 손실이니까 얘 이익과 손실, 얘 이익과 손실. 그래서 이를 상쇄시켜서 현재 가격을 고정시키는. 이게 해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와 얘는 반드시 반대 포지션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해지 개념이니까.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에 현물의 손실이 선물의 이익으로 상쇄되고 또는 현물의 이익이 났을 때 그럼 선물은 손해난단 말이에요. 그걸로 상쇄돼서 가격을 고정시키려고 하는 게 해지 이제 개념이다. 해지 구분, 여러분 이제 매도 해지, 매수 해지 이런 말 쓰잖아요. 영어로 이제 숏 해지, 롱 해지. 거기 앞에 붙은 해지 앞에 붙은 매수 매도는 이거 선물 포지션이죠. 그래서 매도 해지는 현물 가격 하락에 대비해서 선물을 미리 매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예를 든 게 이게 매도 해지란 말이에요. 선물을 팔아놨잖아요. 그럼 이거 왜 팔아놨냐면 이 매도 해지는 항상 기초자산이 뭐든 상관없이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할 때 대비하는 거예요. 기초자산이 하락해서 이제 위험이 생긴다. 하락에 대비할 때 현물을 팔지 않고 선물을 미리 팔아놓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할 때가 이제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게 위험이다. 그러면은 매수 해지를 하는 거고요. 그럼 뭐 지금 이제 누가 매수 해지라고 누가 매도 해지를 하겠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되죠.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 펀드 매니저다. 즉 주식 운용자들은 위험이 뭐예요, 여러분? 주가 빠지는 거잖아요.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주가 하락이 위험이 되겠죠? 그러면 주식을 처분해도 위험 관련되지만 그건 해지가 아니라는 거죠. 해지는 주가가 빠질 때 주식에서 손해를 보고 선물을 미리 팔아놓고 그럼 주가 빠지면 선물도 빠지기 때문에 선물 매도해서 이득을 봐가지고 상쇄시키려고 하는 거죠. 즉 매도 해지는 주식 운용자들이 하는 거고 그럼 매수 해지는 누가 하겠어요? 앞으로 주식 투자 예정자. 앞으로 주식에 투자하겠다.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게 리스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선물을 미리 사놓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직접 해지, 교차 해지가 상대 개념이죠. 직접 해지라는 것은 현물하고 선물의 기초자산이 동일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 선물을 이용해서 해지한다. 기초자산 같단 말이에요. 이게 직접 해지고 근데 대부분 교차 해지를 합니다. 현물과 선물의 기초자산이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코스피 200 선물, 주가지수 선물로 해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히 주가지수, 뭐 코스피 200 종목을 다 포트폴리오에 이제 편입시킨 건 아니기 때문에 교차 해지가 일반적인 거고요. 이 교차 해지는 이제 추적오차 개념도 있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베이시스 리스크가 이제 뭐냐면 선물로 해지하게 되면 완전 해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완전 해지를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선물로 해지하게 되면. 자, 1번. 해지 시점의 베이시스하고 청산할 때 베이시스가 변하게 되면 해지 성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 해지를 할 때 베이시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산할 때 베이시스, 현선물 가격 차잖아요. 그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은 한쪽의 이익과 한쪽의 손실이 정확하게 상쇄가 돼가지고 가격이 고정되는데 그게 달라질 수 있다. 그걸 갖다가 이제 베이시스 위험, 일종의 이제 그 오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해지 오차. 이거는 언제 생기냐? 2번, 선물 만기 전에. 이게 중요한 말이죠. 이 선물은 다 만기가 있는데 선물 만기 이전에 해지 포지션을 청산하면 대부분 베이시스 리스크에 노출돼요. 만기가 되면 여러분 현선물 가격이 같아져가지고 항상 내가 선물 거래할 때 그 가격으로 고정이 되는데 근데 만기 이전에 청산하게 되면 베이시스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일정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불완전 해지가 되는 겁니다. 3번 베이시스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지금 여러분 2번 제가 말로 설명드렸는데 이거 이해되시는 거죠? 기본서 과정할 때는 제가 상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는 이제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기본서 과정만큼 상세 설명은 이제 좀 죄송하지만 이제 좀 생략하겠습니다. 핵심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만기 전에 해지 포지션을 청산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베이시스 위험에 노출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럼 3번 베이시스 리스크에 노출이 되면 즉 불완전 해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 해지가 불가능한 거다. 그러면 안 좋은 거냐? 뒷말 중요합니다.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불완전 해지가 된다 그래서 항상 불리한 건 아니다. 복불복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내가 처음에 목표로 했던 해지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베이시스 변화에 따라서 초과 성과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손실이 날 수도 있다. 유리해지기도 하고 불리해지기도 한다.
그럼 거기 화살표 있죠. 만약에 내가 매도 해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선물 팔아놓은 거잖아요. 현물 가격 하락에 대비해서 선물을 미리 팔아놓는 게 매도 해지인데, 그럼 이건 선물을 팔아놨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이제 변하는데 감소하게 되면 내가 포지션 취할 때보다 청산할 때 베이시스가 감소했다. 그러면 이득이 된다는 겁니다. 복불복이지만 이건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증가하면 손실이고. 왜냐면 여러분 여기 지웠는데 베이시스가 감소한다는 것은 선물이 많이 떨어질 때라 했죠? 베이시스가 증가한다는 것은 선물이 많이 올라갈 때고. 그러면 지금 베이시스가 감소했다는 것은 선물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나는 선물을 팔아놓는 해지를 했잖아요. 매도 해지는 선물을 팔아놓는 건데 선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했으니까 이득이 난다는 겁니다. 반면에 베이시스가 증가하면 선물이 많이 올라간 건데 나는 선물을 팔아놨는데 선물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이거 손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실이 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10번 정리할게요. 시장 리스크 관리 베타 조정. 일단 이제 베타의 의미부터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 주식 얘기할 때 베타란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 대비 개별 주식의 가격 변동성. 이걸 이제 흔히 이제 민감도 지표라고 얘기하죠. 그게 베타죠. 주식이, 즉 개별 주식이 시장 대비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그러니까 시장의 베타를 1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보다 큰 종목들은 시장보다 변동성이 크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2번이 핵심이죠.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예상할 때는 베타가 큰 종목을 갖고 있는 게 좋겠죠. 그게 상승폭이 클 테니까. 주가가 떨어진다고 예상할 때는 베타가 작은 종목을 갖고 있는 게 손실이 적어서 덜 떨어지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 이렇게 베타가 크다 작다 이런 종목을 교체하는 것은 너무나 불편해요. 주가 예상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가로 2번. 지수 선물을 이용해서 저기 이제 주가의 선물이죠. 코스피 100 선물. 시장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시장 리스크라는 게 이제 뭐냐면 베타 값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수 선물을 이용하게 되면 개별 주식의 교체 없이 주식 포트폴리오의 베타 값을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수 선물을 이용한 시장 리스크 관리다. 베타 조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럼 당연히 어떻게 조정하겠어요? 어떻게 조정하는 효과가 나오냐면 2번 지수 선물을 매수하게 되면 이제 코스피 100 선물 매수하면 베타를 키우는 겁니다. 상향 조정하는 효과가 나오고 매도하면 베타가 낮아진다. 그럴 때 내가 원하는 만큼 베타 이제 수치를 조정할 때 그러면 선물을 어느 정도 이용해야 되냐. 그 이제 수량 계산하는 거 이거 필수식이죠. 자, 베타 조정 해지할 때 그 수량 계산하는 거. 자, 목표로 하는 베타값, 기존 포트폴리오 베타값. 그 다음에 현물 얼마만큼 갖고 있냐. 요게 분자값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선물 가격. 그리고 이제 승수. 그럼 내가 목표로 하는 베타 값이 이제 얘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수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베타 조정하는 것은 이거 코스피 100 선물로 시험에 납니다. 이걸로 밖에 안 나요. 그럼 이 승수가 25만원이라고 이제 봐야 돼요. 물론 시험에서 얘 승수를 25만원이다 이렇게 줄 겁니다. 근데 안 줘도 이건 표준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25만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여기다 그냥 공식에다 넣고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수량이 이 차이에 따라서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데 플러스가 나오면 이게 이제 매수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수량을 매수하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가 나오면 매도하는 겁니다. 매도. 자, 이것도 문제 바로 봐볼게요, 여러분. 이 공식에 어떻게 대입해서 이제 풀어내야 되냐. 오히려 이런 문제를 여러분 적극적으로 시험에 대비하세요. 아, 공식 외우기 싫어하지 마시고 공식도 그닥 어렵지 않잖아요. 이런 계산 문제가 시험에 나면 답이 딱 보이잖아요, 여러분. 계산만 잘하면 딱 답이 보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말 문제보다 더 쉽다는 거죠. 자, 문제 볼게요. 자, 투자자 A하고 B의 베타 조정 전략이 다음과 같다. 코스피 100 선물을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코스피 100 선물 가격 200포인트라 가정하고요. 거기 네모 안에 투자자 A는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현재 가치 베타는 각각 200억, 0.8짜리를 갖고 있는데 베타를 1.3으로 증가시키려고 하는 거죠. 1.3. 상향 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왜? 주가가 올라갈 거로 예상하나 봐요.
근데 투자자 B는 반대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100억 1.3짜리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데 베타를 1로 감소하고자 하니까 주가가 빠질 걸로 예상해서 이제 그럼 0.3포인트 이제 베타를 하향 조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코스피 200 선물 몇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그 출제 포인트 그 해설해 봐봐요. 목표 베타를 A는 1.3으로 놔야 되고 B는 1.0으로 놔야 되잖아요. 그렇게 놓고 거기 다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A는 증가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플러스 수량이 나올 거고 B는 마이너스 수량이 나오겠죠. 감소시켜야 되니까. 그게 답이 되는 거죠. 자, 이제 11번까지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이제 스프레드 거래입니다. 이제 주식 관련 선물 이용한 스프레드. 스프레드는 뭐예요, 여러분? 차이잖아요. 두 선물 가격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이익 손실이 나는 거죠. 개념에 보면 두 개의 선물 가격 차이, 즉 확대되냐 축소되냐. 우리가 이제 선물 가격 방향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올라가냐 내려가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거래하는 게 이제 투기 거래라 그러면 스프레드는 두 선물 가격의 차이가 확대되냐 축소되냐. 이걸로 이익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이번에? 절대 가격 변화가 아니다. 절대 가격은 상승, 하락, 방향을 얘기하는 건데, 얘는 그게 아니고, 상대 가격 변화가 손익을 결정하는 거다. 확대 축소. 단순 투기 거래. 얘가 절대 가격 변화를 이용하는 거래라 그러면, 얘에 비해서 얘는 하나를, 스프레드 거래는 아시는 것처럼 두 개의 선물을 뽑아서 매수 매도를 병행하잖아요. 하나를 사고 하나를 파는 거기 때문에, 이익도 작고 손실도 작죠. 리스크가 적고 대신 수익도 작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두 개의 선물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두 개의 선물을 뽑는 방법에 따라서 결제혈관 스프레드, 상품간 스프레드. 여기서 결제혈관 스프레드가 시험에 잘 나죠. 결제혈관 스프레드라는 건 뭐예요? 동일 선물인데, 그러니까 코스피 200 선물인데 만기 다른 두 개의 선물을 매수 매도 하겠다. 결제. 그런데 2번, 우리 앞에서 정리했지만 주식 관련 선물은 순 보유 비용이 양해값을 갖는다 했죠. 양해 보유 비용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이 비싼 게 정상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선물 중에서도 원월물이 비싼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원월물 가격이 근월물 가격보다 높게 형성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주식 관련 선물의 스프레드는 3번, 원월물 가격과 근월물 가격의 차를 말합니다. 자, 스프레드를 이렇게 이제 파이라고 이제 많이 써요. 이 뭐와 뭐의 차다? 원월물 가격과 근월물 가격의 차를 스프레드라고 이제 표현한다. 그러면 얘가 확대될 때 어떤 걸 사야 되고, 축소될 때는 어떤 걸 사야 되냐. 그럼 이렇게 봐봐요, 여러분. 요 앞에 걸 보면 됩니다. 얘가 확대된다 그러면 얘가 많이 올라갈 때 확대되는 거예요. 이 베이시스 확대 축소 개념이 똑같습니다. 두 개의 차니까. 그럼 비싼 게 많이 올라가면은 더 확대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얘가 작아진다? 그럼 원월물이 빠진다. 이렇게 보세요. 포지션 취할 때. 그러니까 확대를 예상한다. 원월물을 사는 겁니다. 축소를 예상한다. 원월물을 팔면 돼요. 그럼 얘는 반대 포지션 취하면 되겠죠? 요걸 샀으면 얘는 팔고, 얘를 팔았으면 얘는 사고. 자, 그래서 그 4번, 5번. 스프레드 확대를 예상할 경우에는 어떤 걸 사고 어떤 걸 팔아야 되냐. 확대 예상한다.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원월물과 근월물의 차가 더 커지는 거니까 비싼 원월물을 사야 되겠네. 원월물 매수. 이걸 갖다가 스프레드 매수 전략이다. 이거 샀으니까. 이거 여러분 주가 올라갈 때 주식 사는 거잖아요. 떨어질 땐 팔고. 그러면 스프레드도 일종의 가격이니까 가격이 올라갈 때 샀다. 그래서 스프레드 매수 전략. 스프레드 매수 전략은 원월물 매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5번은 반대가 되고요. 자, 상품간 스프레드는 선물 종류가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주식 선물, 코스피 200 선물. 자, 이런 건 많이 하지 않는데, 그리고 결제간 스프레드보다 선물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변동폭이 더 이제 크겠죠.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고 위에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문제를 풀고 좀 이제 쉬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앞으로 오셔가지고 1번부터 볼게요. 자, 우리 1번에서 장래 파생 상품으로 이제 선물 떠올리시고요. 경제적 기능 다뤘었죠. 자, 선물이 갖고 있는 장점, 미래 가격 발견 기능. 맞죠, 여러분? 미래 가격, 선물이 미래 가격이니까. 가격 변동 리스크가 소멸된다. 아니죠, 여러분. 소멸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항상 리스크는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전 또는 이제 전가시키는 것을 선물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멸이란 말 틀렸다. 그 밖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 거래 비용 절감을 통한 효율성 제고, 이 좋은 말이죠. 이런 것들이 경제적 기능에 들어간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선물 거래하고 선도 거래 이제 비교하는 거죠. 거리가 먼 것을. 자, 선도는 장외에서 거래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불이행이 있습니다. 2번, 선물 거래는 만기일에 인수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거 맞을까요? 틀렸죠, 여러분? 만기 때 인수도하는 게 대부분인 것은 선도 거래입니다. 장외인 선도 거래. 선물은 대부분 반대 매매를 통해서 중도 청산합니다. 그거 틀렸고, 자, 선도 거래는 거래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예, 장외니까 1대1로 협상으로 조건을 정한다. 선물 거래에서는 만기일 이전이라도 언제든지 반대 매매를 통해서 계약을 종결시킬 수 있다. 예, 선물은 결제 안정화 제도라는 게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반대 매매 제도. 그래서 초 단위로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선물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답을 이제 우리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 밑에 여러분, 그 함정 오답 피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마다 제가 좀 주의해야 될 그 이제 그 서술식 말 문제에서 이제 지문들이 있잖아요. 어떤 걸 이제 꼬는지. 그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으니까, 이런 것들도 복습하실 때 꼭 봐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함정 오답 피하기 두 번째 봐봐요. 선물은 비대칭적인 손익구조를 갖는다. 아닙니다. 선물은 대칭입니다. 주식하고 똑같은 선형구조잖아요. 무한이 무한수식. 옵션이 비대칭이죠. 자, 3번 풀어볼게요. 보유비용 모형에 의한 선물가격 결정 원리. 자, 선물의 이론가격은 현물가격에다가 순보유비용을 더해서 결정된다. 맞죠? 현물 플러스 순보유비용. 그런데 순보유비용이 양의값일 수도 있고 음의값일 수도 있는 거예요. 1번은 맞고. 자, 금융선물의 경우. 금융선물 그러면 주가선물, 이제 금리선물이 있겠죠. 금융선물의 경우는 순보유비용에 편의수익이 포함된다. 편의수익은 상품선물에 고려하는 거고요. 그거 틀렸네요. 금융선물은 편의수익을 고려하지 않잖아요. 현금수익이 있으니까. 그거 틀렸고. 자, 금융선물의 경우는 선물가격 결정 시 보관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건 맞죠. 보관 개념이 없으니까. 자, 채권선물. 채권선물은 이제 금리선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쿠폰 수익. 이게 이제 이자를 말하는 거죠. 채권의 이자. 예, 그게 고려된다. 맞습니다. 이걸 이제 현금 수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4번. 자, 주가지수 산출 방식 중에서 이제 다우식 주가지수. 그러면 이게 가격 가중 지수를 말하는 거죠. 예, 그게 장점이 아닌 것을. 자, 얘는 가격만 가지고 지수를 산출하고 주식수를 고려하지 않으니까 시총보다 단순하죠. 계산 방식이 단순하다. 이 장점이고요. 기업가치 변동을 잘 나타내준다. 이 기억나세요? 기업가치 변동은 시총으로 따진다면 기업가치를 시총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2번은 시가총액 지수의 이제 장점입니다. 세 번째, 주가 등락을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다. 예. 주가만 가지고 가중을 하니까 주가 등락에 따라서는 달라지겠죠? 맞고, 우량주 위주로 유지하기 때문에 핵심 종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예, 이것도 이제 다우 지수의 장점이, 대표적인 특징이죠. 물론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왜냐면 여러분, 우리 이게 다우 30 이런 말 쓰잖아요. 미국에 무수히 많은 종목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초우량 30 종목 갖고 이제 산출하는 게 다우 지수니까 핵심 종목을 파악한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단점이 없겠어요? 그래서 그 해설에 그 단점도 달아놨죠. 그것도 좀 이제 살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5번 볼게요. 자, 주식과 주식 선물의 특징, 사실과 다른 것은 주식하고 주식 선물은 하나는 이제 현물이고 하나는 파생상품이잖아요. 자, 둘 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 거래가 가능하다. 이건 맞고요. 둘 다 투기 거래 할 수 있는 거고. 주식 선물은 레버리지가 내재화되어 있는 상품이다. 당연하죠. 선물은 증거금만 내고 들어가니까 레버리지가 기본적으로 있죠. 자, 주식은 만기 개념이 없지만 주식 선물은 특정 시점 만기가 존재하고 이것도 맞고 주식 선물도 주주로서의 권한이 모두 부여된다. 이거 틀렸죠, 여러분. 선물이나 옵션은 주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의결권, 배당 청구권 없습니다. 자, 6번은 이제 해봤고 7번 볼게요, 여러분. 현물 보유 전략, 영어로 캐시 앤 캐리. 이거 매수 차익 거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물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하는 차익 거래를 말하는 거죠.
자, 설명이다. 사실과 다른 것은 선물 가격이 현물과 보유 비용을 더한 값보다 작을 때 가능한 거다. 현물 보유 전략이.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현물에다가 보유 비용을 더한 게 이론 선물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선물 가격, 앞에 선물은 이제 시장 가격을 말하는 거니까, 그럼 선물 가격이 요 두 개를 더한, 그리고 이론 가격보다 작을 때가 아니고 높을 때 가능한 거죠, 높을 때. 선물이 고평가됐을 때 선물 팔고 현물 사는 게, 현물 보유 전략이니까, 그 높을 때라고 바꿔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틀렸습니다. 요걸 이제 수치로 해볼게요, 여러분. 이번에 선물 가격은 13만 원인데 현물 가격이 10만 원이고 보유 비용이 만 원이다. 이럴 때 사용 가능한 전략이냐? 이런 뜻인데 맞죠? 왜냐면 10만 원하고 1만 원 더한 11만 원이 이론 가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은 13만 원 비싸니까, 선물이 비싸니까 선물 팔고 현물 사는 현물 보유 전략 가능하겠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현물 보유 전략의 끊임없는 실행으로 균형 가격에 도달할 수 있다. 여러분, 이제 차익거래가 갖는 순기능이 뭐예요? 불균형을 균형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시장에 불균형이 생기면 이걸 이제 균형으로, 효율적으로 시장을 만드는 거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제 그런 뜻입니다. 맞고요. 현물 보유 전략은 현물을 매수, 선물을 매도, 여기까지 맞죠? 그래서 이제 만기 때 이를 청산할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거다. 맞습니다. 현물을 매수, 선물을 매도해서 수익을 낼 때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게 현물 보유 전략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선물이 비쌀 때. 8번 볼게요. 주가지수 차익거래 위험 요소. 관련이 적은 것은. 자, 지수 차익 거래할 때 세 가지 위험 요소 기억나세요, 여러분? 시장 충격 비용, 유동성 위험, 추조 고차 위험. 답은 2번. 여러분, 신용 위험이나 재고 위험. 이렇게 시험에 나기도 해요, 여러분. 신용 위험 없습니다. 재고 위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 시장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주가지수 차익 거래 시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는 신용 위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청산소가 채무 이행을 보증해 주기 때문에 신용위험 없고, 또 재고위험도 당연히 없죠. 재고 개념이 없으니까. 그렇게 미리 알고 들어가면 아주 쉬운 문제고. 자, 9번 봐볼까요? 선물을 이용한 해지 거래에 대한 설명. 거래가 뭔 것은 해지 거래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현물 포지션과 같은 포지션을 선물 시장에서 취하면 된다. 틀렸죠, 여러분? 현 선물을 반대 포지션을 취하는 게 해지 개념이에요. 같은 포지션 틀렸고. 자, 불리한 가격 변동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유리한 가격 변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도 포기하게 된다. 그러니까 선물로 해지하는 개념은 이익도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가격을 고정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손실도 없지만 이익도 없다. 그게 기본 이제 개념이다. 맞고요. 자, 매수 해지, 매도 해지가 있는데 매수 해지는 선물을 사놓는 거죠. 그래서 매수 해지는 현물 시세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서 현물을 매수해야 되는데 매수 자금이 없을 때 선물을 미리 사는 거죠. 이거는 그냥 계약만 맺으면 되니까 선물을 매수해서 효과를 얻는 전략. 이게 정확한 매수 해지 개념이에요. 자, 그럼 매도 해지는 현물 가격 하락 위험, 여기에 대비하는 것으로서 실제 가격 하락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그럼 현물에서 손해나겠죠? 선물에서 이득을 봐가지고 현물의 손실을 상쇄할 수 있다. 이게 매도 해지의 정확한 개념이다. 10번 그 수량 계산하는 거 했었고, 이제 11번 볼게요. 주가 선물, 이제 스프레드 거래입니다. 거래가 뭔 것은 두 선물 가격 차이를 이용한 거래. 두 선물의 가격 차. 그게 스프레드입니다.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차. 선물과 현물의 차. 그럼 베이시스입니다. 베이시스. 그런데 두 선물의 가격 차. 그러면 스프레드예요. 2번 상이한 두 선물 계약을 반대 방향으로 거래하는 겁니다. 매수 매도 이렇게. 그래서 단순 투기 거래보다 리스크 적겠죠. 대신 수익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말도 안 되죠. 수익도 작은 겁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개념이니까 로우 리스크면 로우 리턴이 돼야 되겠죠. 이익도 작고 손실도 작은 게 스프레드 거래의 특징이에요. 자, 손익은 두 선물의 절대 가격 변화보다는 상대 가격 변화에 따라 결정되는 거다. 즉 확대 축소에 따라서 손익이 결정된다. 이런 뜻이죠. 네, 자, 다음 시간에 이어갈게요.